윈도우 11은 약 5천만 줄의 코드로 실행됩니다. 그걸 모두 출력하면 끝에서 끝까지 131마일에 달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현대의 경이로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만들어진 재앙이죠. 끊임없는 오류, 블루스크린, 그리고 즉시 쓰레기가 되어버린 2억 4천만 대의 PC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실수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산된 전략적인 사보타주였습니다. 1장 5천만 줄짜리 시한폭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내부적으로 윈도우 NT가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NT 3.1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이미 560만 줄의 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일반 소비자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NT는 워크스테이션과 엔터프라이즈 서버용으로 설계됐으며 단순함보다 안정성, 우아함보다 하위 호환성이 중시됐습니다. 이후 NT는 거의 모든 것을 구동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NT는 오늘날 윈도우가 구동되는 모든 것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NT는 주요 버전 출시마다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고 성능 저하와 예기치 않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윈도우 11 출시로 상황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윈도우 11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가장 무겁고 복잡한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가 윈도우 11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11은 모든 신규 마이크로소프트 기기에 기본 탑재되며 기존 PC에도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 시 무료 업그레이드가 제공됩니다. 그 목록은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호환되는 64비트 프로세서, 최소 4GB 메모리, 64GB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류상으론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많은 구형 기기들을 조용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튼튼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대의 기기들은 느린 전환이 아니라 곧바로 구식이 되고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쓰레기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 호환성은 게이머들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새 콘솔이 나오면 구형 시스템 지원은 금방 중단됩니다. 신작 게임도 더는 구형에서 나오지 않아 결국 업그레이드만이 계속 게임을 할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전 세대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새 콘솔은 옛날 게임을 실행할 수 없었고 주로 하드웨어 호환성 문제, 특히 카트리지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위 호환성이 쉽게 제공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11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비대하고 엉망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식되며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현재 윈도우스 NT는 40년 된 코드 위에 구축되어 개발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루기 어렵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이 출시되었을 때 기존 기기의 약 55%가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사용자들은 모두 새 기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엄청난 흔재였죠. 이것이 단순한 성견지명 부족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큰 실수들도 그랬을까요? 두 번째 장, 희생양, 윈도우 미.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가정용 컴퓨팅의 지배적인 존재였고 애플이 다시 부상하기 전이었습니다. 윈도우 98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윈도우 98은 가정용 PC에서 널리 사용되며 개인용 컴퓨팅 시대를 이끌었지만 노후화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대체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인 윈도우 미, 즉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최악의 방법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윈도우 Me는 새 인터페이스, 빠른 시작, 웹 시대를 위한 내장 인터넷 기능을 약속했습니다. 소비자 버전은 최대 1.5기가 램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에는 향상된 보안 시스템 덕분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죠. 윈도우 Me는 각종 결함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PC 헬스라는 보안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업그레이드한 컴퓨터에서는 오작동과 속도 저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구형 데스크톱의 과열이 흔했기에 사람들은 트로이 목마 설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윈도우즈 Me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이 커지자 일부 제한적 수정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윈도우스 Me가 윈도우스 98보다도 퇴보했으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이 안 되어 대체 제품을 발표한 것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XP.
윈도우 ME가 출시된 지 불과 13개월 만에 출시된 이 운영체제는 이제는 기본 기능처럼 느껴지는 내장된 G폴더 지원과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을 도입했습니다. 윈도우 ME는 재앙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잊고 싶어 했던 제품이었고 업계에서도 금방 잊혀졌습니다. 윈도우 XP는 처음으로 윈도우스 NT 커널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운영체제였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윈도우 XP는 현대 윈도우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겉보기에는 새 운영체제 출시 후 1년도 안 돼 이전 제품을 버리는 것이 계획성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는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1999년 유출된 내부 메모에 넵튠 코드명 프로젝트가 언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NT 아키텍처를 일반 소비자용 컴퓨터에 도입하려는 초기 시도였지만 결국 폐기되고 더 큰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윈도우 XP가 되었습니다. 한편 윈도우 미는 여전히 시장에 출시되었고 정식 버전은 약 $209, 업그레이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59에서 $109 사이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기억하는 불안정성, 좌절감,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적 문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큰 실수로 여겨졌지만 사실 의도된 재앙이었고 회사가 계획대로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기술로 마지막 수익을 내기 위해 급히 만든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충성 고객을 농락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장 2100달러짜리 이메일 기계. 다음 큰 변화는 2007년에 찾아왔습니다. 윈도우 비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XP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후속작입니다. 윈도우 XP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고 가정용 컴퓨터는 더 빨라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오래된 컴퓨터가 더 많은 코드가 포함된 새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PC가 윈도우 비스타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행은 가능했지만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았죠. 당시 대부분의 PC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했으나 내장 그래픽 칩셋은 비스타의 3D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구동하기에 성능이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면 PC를 비스타 사용 가능으로 분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업그레이드를 미뤄오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PC를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비교적 저렴한 인텔 기반의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비싼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새로운 PC들, 그중 일부는 당시 최대 $2100에 달했던 컴퓨터에서 윈도우스 비스타를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은 주요 기능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용자는 새 PC로 이메일 보내기 외에는 거의 할 수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개발 기간 동안에 많은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잔디깎기 제조업체가 자기 제품에 페라리급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내부 이메일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스타 호환 시스템들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 제품 관리 부사장 마이크 내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2100짜리 이메일 전용 컴퓨터를 갖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공동사장 짐 올친도 고객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휴렛패커드에 불만도 드러났습니다. 휴렛패커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불만을 가진 고객들 사이에 끼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집단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고 결국 소송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그 전에 내부 문서들이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이 분기 수익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 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기업의 술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이런 일이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4장 트로이 목마. 윈도우 8 이제 출시 주기가 더 빨라졌고 2012년에는 고객들이 윈도우 8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윈도우 출시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버전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었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버전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메트로를 처음으로 도입한 윈도우였습니다. 당시 모바일 기기가 급부상하며 애플 아이패드는 이미 주요 인터넷 탐색 수단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성공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메트로는 앱 바로가기,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최적화된 데스크톱 등 단순한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클릭하는 앱이 처음에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앱 기반 내비게이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톱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체 화면 시작 화면은 태블릿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데스크톱 PC에서는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깔끔했지만 정밀 작업이 어렵고 전체 화면 앱 전환이 멀티태스킹을 불편하고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용자,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느껴졌습니다. 2012년 윈도우 8 출시 당시 그 긴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터치스크린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여전히 전통적인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악몽이 되었습니다. 전체 화면 앱은 멀티태스킹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고 PC는 비즈니스용들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패드를 모방하다 실패한 시도이거나 더 나쁘다고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모던으로 이름이 바뀐 메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그 인터페이스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메트로 작업에 참여했던 UX 디자이너 제이콥 밀러는 2014년 레딧 토론에서 이후에 메트로 디자인 의도에 대해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인터페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고객으로 생각한 일반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성 사용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판매 전망을 높이기 위해 내린 용병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문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했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와 기술 전문가는 할머니와 게이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새로운 기능이 너무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순화된 윈도우 인터페이스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고객이 아니라 제품이었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장 대규모 PC 정리. 윈도우는 그 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지만 모든 모델은 사소한 업데이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윈도우 12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수년 만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약속되었고 모든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통합 버전이었습니다. 모바일에 맞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게임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윈도우가 구식 브랜드로 여겨지던 시기에 이 업데이트는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윈도우 11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내세워졌고 윈도우 10 지원이 중단되면서 앞으로는 윈도우 11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엄격했습니다. 최신 64비트 프로세서 멀티코어, 4GB의 램, 64GB 저장 공간, 다이렉트X 12 그래픽,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각각만 보면 모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모두 합쳐지면 조용히 여전히 쓸 수 있는 많은 구형 컴퓨터들이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보안이었습니다. 윈도우 11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로 알려진 TPM 2.0 칩을 요구했습니다. 이 칩은 암호화 키와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물리적 저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CPU나 메모리 요구사항과 달리 이는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없었습니다. TPM 2.0, 이 일반 소비자용 PC에 보편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쯤이었기 때문에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갑자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제품 역사상 최대 규모의 PC 폐기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윈도우를 사용하는 PC의 최대 60%가 즉시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몇 고집센 사용자들은 구식 기술로 계속 버텼지만 대다수는 이제 새 컴퓨터를 살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리스 리서치에 따르면 그 업그레이드 장벽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기술이 폐기되었고 2025년 말까지 약 2억 4천만 대의 PC가 매립지로 보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지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약 1억 500만 파운드의 전자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32만 대의 자동차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자동차를 접어서 평평하게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달의 지름보다 370마일 이상 더 높게 쌓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수백만 대의 작동 중인 컴퓨터가 한순간에 쓸모없어져 전자 폐기물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규모 재활용이나 안전한 폐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다음 단계의 제품 생태계를 위한 토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미셋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역사적인 하드웨어 붐을 경험했습니다. 윈도우 11의 엄격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이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또 한 번의 대규모 신규 PC 판매 물결을 강제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신시대 최대 규모의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새로운 PC 구매 열풍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주가는 주당 250달러 아래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후 55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26년 5월에는 주당 400달러가 넘는 수준에 안착했습니다. 윈도우 11은 많은 사람들이 새 PC로 시작하도록 강요받으면서 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덕분에 회사에게는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컴퓨터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장 텔레메트리 부채, 쉘 속의 스파이. 최근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보안입니다. 외부 해커뿐 아니라 회사 자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안 문제도 포함됩니다. 컴퓨터는 인터넷과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익숙하지만 데스크톱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은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윈도우 11 텔레메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외부로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알고 보면 컴퓨터는 항상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PC 세큐리티 채널 분석에 따르면 윈도우 11은 작업 중 진단, 사용, 성능 데이터를 활발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곧바로 이를 비활성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제한할 수 있었지만 기본 수준의 원격 측정은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열기도 전에 컴퓨터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전송해서 겉으로는 성능을 최적화하고 또 여러분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현대 운영체제 비평가들은 윈도우 11이 추가 비용을 대고 사용하는 광고 전달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켜자마자 광고와 프로모션을 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기능을 추천해주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새롭지 않지만 대부분에게 끄는 일이 얻는 것보다 더 번거롭습니다. 시스템을 샅샅이 뒤져서 개인화 같은 기능을 끄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업그레이드하면 표시되는 광고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광고가 줄었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비록 광고를 보지 않는다 해도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웠던 윈도우 7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부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시작일 뿐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려 한다고 걱정합니다. 7장 마지막 대실수. 윈도우 11은 2021년 출시 이후 여러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윈도우 리콜만큼 논란이 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시스템 일부로 오픈AI와 협력해 2024년 자사 제품에 도입된 AI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일부 경쟁사들처럼 자체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AI 기술을 윈도우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챗봇은 내장 어시스턴트로 텍스트 작성, 업무 자동화, 시스템 전반에 실시간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것이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윈도우 리콜은 대표적인 기능으로 내세워졌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기능을 직접 사용하거나 존재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2024년 5월 그 기능이 공개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면 예외지만요. 그 기능은 겉보기엔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몇 초마다 자동으로 데스크톱에 스크린샷을 찍어 사용자가 하는 모든 작업의 기록을 남깁니다. 만약 어떤 정보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컴퓨터는 항상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나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데이터의 보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이 정도로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업이나 보안 기능이라기보다는 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자동 스파이웨어와 다름없었습니다. 보안 전문가와 AI를 꺼리는 사용자들의 빠른 비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출시를 연기하고 선택적 참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이었습니다. 곧 모두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초기 데이터가 암호화 없이 일반 텍스트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하드드라이브에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해킹하기 쉬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여러분 거실에 유리 금고를 두고 자물쇠를 안 채운 것과 같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알렉산더 하가나에 따르면 고객 신뢰를 크게 훼손한 보안 침해로 사용자 활동이 모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출시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앞서 AI 시장을 선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도 자체 AI 문제로 여러 마감 기한을 놓치고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승리의 열쇠였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출시가 비용이 많이 들고 참담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8번째 장, 무너지는 기반. 윈도우즈 충성파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소프트웨어 실수, 실패한 출시, 그리고 일반 사용자와 전문가를 갈라놓는 각종 오류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코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지금의 5천만 줄에 달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과연 고칠 수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있다는 재앙을 보며 문제가 개별 버전이 아니라 기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윈도우즈는 계속 위에 쌓지만 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윈도우즈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 친화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기능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윈도우즈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새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긴 하위 호환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윈도우즈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사람들을 옮길 수 있다는 안전장치 없이 이미 자리 잡은 경쟁자들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독점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선택은 이전 윈도우즈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함 있는 버전을 계속 출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손해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상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여러 회사가 AI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IPO가 왜 주식시장을 붕괴시킬지 그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